인간관계 때문에 지치면은 우리는 무기력해지고요. 또 인간관계에 너무 욕심을 내버리면은 스텝이 꼬여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관계라는 건 내가 최소한으로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상황에 맞게끔 흘러가는 거라는 거죠. 내가 다소 힘들더라도, 내가 다소 때로는 상처받더라도,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 외의 인간관계는 좋으면 좋은 대로, 떠나면 떠나는 대로,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 인간관계에 상처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집착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 인간관계는 물과 같다. 자, 이제 좀 다음 주제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도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많이 있으니까 여쭤보면, 일단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쎄한 느낌 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 이제 원장님 영상 보니까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제가 그 동영상에서 쎄한 느낌 드는 사람에 대한 걸 이야기한 거는 사실 정신과 의사가 진료보는 상황에서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물론 쎄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쎄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그 감각만으로 그 사람을 회피한다면 나는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놓치는 걸 수도 있어요. 진료 상황에서 쎄한 느낌을 무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신과 진료는 일정 부분의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진료를 보는 상황에서 환자분에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있었고 드문 상황이 아니에요. 간간이 있어요. 실제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요. 근데 거기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화나 말투나 표정에서 뭔가 위험함을 직감했을 때 그 직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방어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를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진료를 보라는 거죠. 정신과 진료 상황에서의 위험성 때문에 그래요. 물론 대부분의 정신과 환자분들은 안전하지만 증상 때문에, 병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통제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쎄한 느낌 그 한 번만으로 한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지극히 위험하죠. 근데 만약에 그 쎄한 느낌이 반복된다.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처음에도 내가 이 사람 조금 아닌데? 라고 느꼈는데 몇 번 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이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느낌이 잊혀지지 않는다. 계속 뭔가 반복된다. 그리고 그 느낌인 즉슨 이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할 사람이지 나를 배려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촉이에요. 이런 느낌 근데 왜 드는 걸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이 만약에 많이 든다. 예를 들면 뭐 그냥 굳이 유튜브 영상으로 친다면 유튜브 영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 사짜 같은데 댓글 달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 만나서 쎄한 느낌이라는 거를 저도 뭐 만났고 뭐 원장님도 같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둘 다 같이 쎄한 느낌 들었다 하면 다수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전 맞을 확률이 높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모든 사람을 다 만나서 사실 깊게 알아야지 그 사람이 진짜를 알게 되고 내가 편견 없이 그 사람과 친해지는 거지만 사실 우리에겐 시간이 너무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그럴 확률이 높아진 사람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외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이거예요.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요. 애초부터 그냥 그 사람이 제가 지금 이 인간관계에서 이거를 지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인간관계를 맺는 겁니다.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되게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이건 우리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예. 그게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자기 이득을 위한 것 같은데 맞아. 말은 나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네?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직감이 이 사람 진실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펜을 숨기고는 있지만 적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한 게 예상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상대방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겠구나. 그리고 그 대신에 양심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 정도는 배려해 주겠지. 이거에 대한 게 예상이 돼야지 인간관계가 이어지고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패를 숨기고 있는데 마치 그 패에 대한 게 전혀 예상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나를 위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뭔가 쎄하죠. 그리고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나를 뒤통수 칠 것 같다는 느낌. 그게 결국에 착취거든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그 착취한다는 게 결국에는 나를 이용해 먹고 착취하고 뒤통수 때리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경계해야죠. 이제 실제로 저 그런 적 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뭐 명함도 화려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붙는 경우들도 있고 뭐 진짜 무슨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명함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아마 대통령이라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 무슨 위원회 뭐 이런 거죠. 많거든요. 그런 거 막 돌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저런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이러고 뭐 어떤 사람들도 막 데리고 와요. 자기의 어떤 그거를 병풍처럼 이렇게 그 뭐랄까 받쳐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저한테 뭐 원장님 되게 뭐 진솔해 보이시고 뭐 얼마 보지도 않았는데 진솔하대요. 그리고 되게 능력 있는 것 같으시니까 저 그때 병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뭐 저희랑 같이 뭐 협약을 같이 맺으시고 일을 좀 같이 해보시죠. 몇 개월 있다가 그 사람 연락이 안 돼요. 물어봤더니 구속돼 있더라고요. 쎄한 거죠. 쎄한 느낌. 쎄한 느낌 있는 거죠. 그때는 진료 중이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 미팅인데도 비즈니스 미팅인데 진심이 안 느껴졌나요? 아니 뭐 진료 중에 그런 경우에야 이제 이건 증상이구나라고 생각하죠. 근데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저희가 진료 상황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떤 병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뭔가 이 사람이 진심이 안 느껴지고 뭔가 나를 이용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멀리 이제 하셨다. 거리를 두는 거죠. 자, 이런 쎄한 느낌이 조금 극단에 달했을 때가 제가 봤을 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일 것 같은데 실제로 근데 이거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편인가요? 많이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주변에 조금은 아예 없진 않다고 봐야 되는 건가? 사이코패스를 만날 일은 거의 없으세요. 일반인들은 사이코패스를 대부분 본능적으로 피하거든요. 그리고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범죄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위험한 환경에 가지 않는다면 내가 되게 뭐 불법 도박장이나 뭐 불법 코인 뭐 관련된 뭘 한다거나 뭐 혹은 되게 위험한 유흥업소나 뭐 이런 데를 가지 않는 한 마주칠 일은 거의 없죠. 근데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간혹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어찌됐건 간에 상당히 폭력적이에요. 그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리고 그게 뭐 착취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는 조금만 인간관계를 맺어보면 바로 이 사람이 위험하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의인데 공감을 그냥 못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내지를 못해요. 사이코패스는 정신병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사이코패솔로지거든요. 사이코패솔로지이기 때문에 병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폭력적이고 사회화에 있어가지고 위험할 정도의 수준이고 소시오패스는 소시오패솔로지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인 영역에서 어떤 그 감각이 별로 없어요. 상대방이 힘들다, 상대방이 어렵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불편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그 감각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생뚱맞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혹은 되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데 그게 악의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이렇게 상대방에게 악의적인 의도를 좀 가지고 있다면 소시오패스는 속은 그냥 저 사람 진짜 아무 생각 없나 보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게 불편함을 넘어서 가지고 다소 폭력적인 영역까지도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소시오패스 중에서도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좀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니까 좀 확실한 거리를 좀 둬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사이코패스는 근처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피해야 하는 거지만 왜냐면 우리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소시오패스는 뭔가 우리에게 만났을 때 불편함이나 이런 걸 가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뭔가 위협을 가한다거나 그런 종류의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네요.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때로는 되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얘는 무슨 생각이지? 약간 도통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소시오패스는 뭐가 되냐면 교육은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소시오패스한테 야, 너 이거 알아가지고 잘 못해? 너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 야, 너 지금 이거 분위기 못 읽어? 이건 안 돼요. 소시오패스는 이걸 못해요.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근데 소시오패스에게 직장 와가지고 상사가 일단 시켰을 때는 일단 너가 이거를 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노력한 다음에 안 되면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야. 라든지 식사를 할 때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 속도 좀 맞춰가면서 먹으면서 좀 같이 일어나려고 하지 먼저 일어나면 안 돼. 라든지 이런 걸 교육시키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교육하면 이건 교육은 돼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그냥 싫어하니까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거를 알아서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본인이 그런 건 줄 알아요? 본인이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 사이코패스는 솔직히 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악의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 범죄적인 측면들이 좀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하면은 이게 내가 뭐 경찰서에 잡혀갈 거라든지 큰 문제가 생길 거라든지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가 일정 부분 이때까지의 삶의 형태들을 되돌아보면 알겠죠. 내가 사이코패스의 경향이 도드라지겠다라는 거는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소시오패스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내가 상대방 마음을 잘 못
여기 있는구나 정도로 인지할 수는 있죠. 그럼 원장님 혹시 진료를 보시면서 사이코패스 기질이나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는 분들을 만나신 경험은 있으세요? 사이코패스는 병원을 자기 스스로 오지 않아요. 대부분 뭐 끌려오죠. 경찰에 끌려오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드물게 이제 법적인 거를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순수하게 그 기록을 진단서 같은 것 때문에 정신과를 방문하는 경우는 있어도 실제 뵌 적은 있나요? 뭐 있죠. 끌려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좀 예. 다른가요? 일반 사람과 확실히? 포송치를 묶여오니까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이코패스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고요. 그럼 병원에 와가지고는 아픈 척 하거나 불편한 척 하거나 하는데 이제 뭐 원하는 건 딱 진단서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진단서의 내용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적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죠. 소시오패스는 그래도 좀 종종 보셨을 텐데 좀 다른가 일반 사람과 확실히? 소시오패스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소시오패스도 본인이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인식을 못 하잖아요, 잘. 본인 스트레스 안 받죠? 예. 남들 스트레스 받겠죠?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죠. 아.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안 일으키니까 끌려올 일도 별로 없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정신과 의사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저라고 뭐 무슨 관상원 보자마자 뭐 너의 미래가 보이고 과거가 보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신과 의사는. 정신과 의사도 일반 사람들과 비슷하게 사람들을 평가를 해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이제 병리적인 측면, 정신과적인 증상이나 이런 거에 기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드는 느낌이 완전 다른 감각이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혹시 정신과 의사만이 보는 어떤 사람을 보는 안목의 관점이나 기준은 좀 없나요? 저는 살면서 안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꼭 엉뚱한 사람, 잘못된 사람, 나쁜 사람 만나서 그냥 그 사람에 따라서 내가 가는 길도 약간 방향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을 볼 때 일단 쎄한 느낌 든 사람은 저는 안 만나고 뭔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뭘 잘해줘도 자연스럽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뭔가 인위적으로 나한테 부담스럽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뭐 단어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자연스럽게 식당에서 종업원한테 대한 태도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냥 캐치를 하죠.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경험치가 그만큼 쌓였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그거를 학문적으로 배운다? 불가능해요. 유튜브로 배운다? 불가능해요. 내가 실제로 경험해 나가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이런 말투를 보이는 사람은 이건 나한테 진실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위험하구나. 저도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사기당한 적도 있어요. 정신과 의사라 그래가지고 무슨 진짜 사람을 한번 딱 보자마자 뭐가 딱 바로 견적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도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치를 쌓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간관계를 회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경험치가 중요한 거죠. 이제 그 사람도 이제 나를 위해준답시고 막 이렇게 가모인서로 저를 속이는 거죠. 야, 근데 살다 보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모두 피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럼 이들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선 유지하는 방법이나 뭐 상호작용 피하는 방법 같은 거 뭐 이런 건 있을까요? 뭐 느낌이 왔어요. 자, 이분들과 어떻게 좀 관계를 멀리 할까요? 근데 멀리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멀리 못하는 수도 있죠. 직장 예를 들어서 내에서. 직장 상사, 네. 동료, 네. 뭐 바로 밑에 있는 직장 뭐 후배라든지 뭐 이래버리면 일적으로는 내가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일정 부분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될 수도 있죠. 예. 그 대신에 머리 안에 알람 사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위험할 수 있어. 사이코패스라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이용해 먹을 수도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에 머리 안에 약간의 경고등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그게 발동이 돼서 내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방법 없어요. 그때는 도망가야 돼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좀 달라요. 소시오패스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내가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단어의 어감이 비슷해서 그런지 완전 달라요. 빛이 우리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할 정도까지는 아닐 수 아니요. 있는 소시오패스는 거네요. 위험한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불편할 그렇네요. 뿐이죠. 근데 어느 순간 두 단어가 너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소시오패스도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시오패스는 옆에서 보면 좀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본인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악의적으로 그러는 건 아닌 거거든요. 때로는 좀 안쓰럽다. 그냥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 때도 있죠. 그러니까 즉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상대방도 내 마음을 알겠지?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주겠지?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고받기가 되는데 소시오패스는 기본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더라도
그 다음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냥 안쓰러우니까 도와주는 거고 네. 챙겨주는 거고 근데 뭐 얘는 내가 뭐 이렇게 도와줘도 그냥 그러냐고 별 생각 안 하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저 원장님과 오늘 인간관계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여쭤보면 감정적으로 좀 쉽게 상처를 받는 분들은 혹시 어떤 특징이나 어떤 심리적 패턴을 좀 갖고 있을까요? 이게 똑같은 말을 했을 때도 똑같은 행동했을 때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안 받는데 다수가 그러니까 다 상처를 받았다면 말한 사람이 잘못이겠지만 90% 상처를 99%안 받아요. 1% 받는다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말한 사람이 100%가 만족할 만한 말만 해야지 라고 말하면 사실 사람이 말이 너무 또 조심스러워지면 소통 자체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99% 상처 안 받는 말이라면 1% 상처 받았다면 1%인 분도 뭔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분들은 어떤 심리적인 패턴이 있어서 쉽게 상처를 받을까요? 상처 많이 받는 사람들은 물론 기대를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네. 큰 건 이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가지고 A라고 얘기를 하면 A에서 끝나야 돼요. 그 정보에서만 끝나야 돼요. 네.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이 A에 연결되어 있는 그 뒷생각들에 대한 걸 자꾸 추측해요. 우리는 생각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가능성의 영역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혹시나 어쩌면 만약이거든요. 혹시나 어쩌면 만약에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는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부정적인 거예요. 혹시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혹시나 무시한 거면 어떡하지? 혹시나 이용하면 어떡하지? 그렇지. 혹시나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만약이라는 단어 뒤에 뭐 좋은 게 잘 붙지. 만약에 내가 승진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에요. 만약 이번에 내 승진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하지. 대부분 안 좋은 거를 머리에 안 든다고요. 아... 일정 부분 상대방은 그냥 객관적인 A라는 얘기를 던졌는데 나는 A에서 스토리라인을 더 붙여버리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상처받아 버리는 거죠. 예민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물론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생각이라는 걸 가져갈 필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심플하게 던져놓을 필요는 있어요. 아, 뭐 상처 받든 받든가 뭐 아니면 말든가 아니면 떠나가면 말든가. 그리고 뭐 친해지면 좋은 거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붙잡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생각은 많아져 버리거든요. 근데 인간관계가 일정 부분 그냥 자연스럽게 물처럼 흘러간다. 뭐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오고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고 그러다가 또 기회가 되면은 가까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가 좀 쌓일 수도 있고 그때는 뭐 내가 풀 수 있으면 좋은 거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약간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둬야지 우리가 상처를 좀 덜 받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막 그 모든 것들을 막 짜임새 있게 다 맞춰내려고 그러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스스로 자존감만 떨어져요. 저는 뭐 인간관계에서 시절 인연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쓰이잖아요. 그때 뭐 그 시절에만 필요하고 뭐 지나면 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30대에 내가 뭐 직장생활 초년생이 필요한 인간관계가 있고 40대엔 또 40대 필요한 인간관계가 있고 그럼 지나면 다 쓸모없다가 아니라 그때 내가 뭔가 행복과 불행과 힘듦과 기쁨을 같이 누렸던 좋은 관계인 거고 그 시대가 달라지면 내 상황이 달라지면 또 다른 관계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인간관계가 필요 없다로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 좀 더 부정적이 되면 인간이 쓸모없어.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사라져.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인간관계에서 보면 의절이라는 표현을 쓸 때 있거든요. 인간관계 끊어낸다고요. 의절한다고요. 그것도 저는 약간 뭐랄까 욕심이라고 봐요. 인간관계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좀 상처를 받았다 하면 그냥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래 나도 좀 뜨문뜨문 연락하고 연락을 좀 안 하기도 하고 생각이도 하고 근데 10년 뒤에 또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데 무슨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의존을 해버리면 네. 그냥 평생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평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거나 사이코패스거나 뭐 이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의절이 아니라 도망을 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내가 다소 서운한 게 있고 뭔가 오해가 생겼다고 했을 때 다시는 나 너 안 봐. 의절이야 라는 식으로 가는 거는 스스로가 그만큼 집착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걸 좀 놓아줄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저희 시청자분들 뭐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상처받으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쉽게 상처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마지막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제가 책에서도 인간관계에 대한 파트가 한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삶에서 이 인간관계라는 게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인간관계 때문에 지치면은 우리는 무기력해지고요. 또 인간관계에 너무 욕심을 내버리면은 스텝이 꼬여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관계라는 건 내가 최소한으로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상황에 맞게끔 흘러가는 거라는 거죠. 네. 당연히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챙겨야 될 사람들은 내가 이거는 내 삶에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네.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다소 힘들더라도, 내가 다소 때로는 상처받더라도,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 외의 인간관계는 좋으면 좋은 대로, 떠나면 떠나는 대로,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 인간관계에 상처 있을 수 있지. 인간관계에 우리가 집착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죠. 그게 결국에는 네. 인간관계는 물과 같다. 물과 같다. 네, 물과 같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다. 정 원장님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은 단어는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네. 인간이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없애다 보면 인간관계의 폭도 너무 좁아지다 보면 그걸로서 인해서 오는 단절과 그런 많은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불확실해도 인간관계는 좀 넓혀가자. 그리고 그 불확실성을 즐기는 것도 재미예요. 항상 뭐 인간관계가 고정돼 있다 그러면 얼마나 싫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나 삶이 좀 다이나믹해지는 거죠. 자, 원장님 오늘 준비했지만 못한 눈치, 불안.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인데 다음번에 또 요 이야기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지셨죠, 그죠? 제가 자. 원래 이랬습니다. 오늘 만난 회사님은 이강민 원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